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난방 설비 분야에서 난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방식은 구급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간략히. 자, 그러면 이 난방 방식에서는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 자, 우리가 각 세대마다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하는 것이 개별 난방이고, 중앙 집중식은 중앙 보일러실에서 배관로에서 여러분들 각 세대에 공급해 주는 것이 중앙 난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간단히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난방. 지역 난방은 보통 이런 신도시와 같은 부분에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놔서 폐유를 해서 물을 데워서 고온수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로 공급해주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 물의 온도를 적정히 맞춰서 공급해주는 것이 보통 지역 난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은 간단히 한번 공부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보통 연료율이 좋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가져올 수, 연료비 이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연료비 인건비 이런 것을 좀 낮출 수 있죠. 그런 것이 장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도가 낮죠.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열병합 발전 그 꿀뚝에서 흰 연기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수증기죠. 그것을 보통 빼견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증기가 고온의 수증기 나가면서 차가운 공기가 마주쳐서 흰 연기처럼 보이는 그걸 보통 빼견 현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단점적인 측면은 배관에 의해서 가끔 여러 아파트 단지로 공급하다 보니까 배관 도중에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크겠죠. 그래서 특히 배관 도중 열 손실이 크다는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런 측면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 난방. 그래서 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은 약간 비교해서 접근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난방적인 측면하고 온수 난방은 두 가지를 상호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기하고 온수 난방의 차이점은 둘 다 공통점은 대류식 난방이라는 거죠. 대류식 난방. 그래서 대류식 난방으로서 이 라제타 방열기에다가 무엇을 공급했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 난방, 온수를 공급하면 온수 난방, 방열기에서 열을 방출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는 형태가 대류식. 그럼 대류식 난방의 원리가 이 개념이죠. 대류식 난방. 자, 대류식 난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한 거죠. 그래서, 벽이 있을 때, 여기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죠. 콜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하부로 내려앉는 것.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라제타 방열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공기를 데워서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죠. 이 대류를 이용하는 것을 대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과 온수 난방이 대류식 난방입니다. 그러면 전기에 이제 잡열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전기 난방이죠. 얘는 이 잡열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 밤에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을 이용하는 것이 온수 난방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의 운반 능력은 이 전기 난방이 큰 거죠.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큽니다. 잡열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적인 측면은 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의 운반 능력은 온수 난방이 적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전기하고 온수 난방 중에 그래서 열 용량적인 측면은 얘가 적습니다. 열 용량은 온수 난방이 열 용량이 큽니다.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열 용량은 커집니다. 그래서 온수 난방이 열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쾌감도가 온수 난방이 조금 더 좋죠. 그래서 이 전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에 많이 쓰죠. 일시적 난방. 그래서 일시적인 난방을 간헐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일시적 난방을 보통 간헐 난방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연속 난방, 그래서 지속 난방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 난방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열의 운반능이 좋으니까 방열기라든지 자, 이런 강경이, 방열기나 이런 강경 측면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방열기 면적이나 이런 강경들이 자, 얘가 적어도 되는 겁니다. 얘가 커야 돼요. 강경이 얘가 커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적인 측면이 얘가 적게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둘이 비교했을 때 시설비는 얘가 싸고 자, 이 온수 난방이 시설비가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싸진다.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전기 난방은 자, 우리가 보실 때 이 전기 난방은 우리가 열의 방열량 제어성이 방열량을 조절해주는 방열량 이 제어성인 측면은 방열량 제어성은 얘가 떨어집니다. 얘가 방열량의 제어성이 조절이 용이한 것이 바로 온수 난방입니다. 자, 방열기에 공급하는 온수 온도를 조절해서 공급해주면 됩니다. 근데 전기는 잡열을 방출하든 방출 안 하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열량 제어성은 온수 난방이 방열량 제어성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히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 보시고 그 다음에 쾌감도는 자, 온수 난방이 좋죠. 쾌감도는 얘가 떨어지고 쾌감도는 온수 난방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자, 이 전기가 클 수밖에 없죠. 소음이 크고 얘가 소음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난방 중에서 쾌감도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쾌감도 순서가 좋은 순서로 보면 자, 복사난방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온수, 자, 전기, 온풍순으로 쾌감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감도 순서. 그러면 쾌감도 순서 이꼬로 시설비가 비싼 순서하고 같이 갑니다. 시설비. 그러면 복사난방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 용량도 같이 갑니다. 열 용량. 열을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는 열 용량도 복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쾌감도 순서 있고 이렇게 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측면을 보시고 특히 이제 전기 난방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배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보통 전기 난방의 배관법이 대표적으로 하트포드 배관법, 접속법,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죠.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수관을 바로 보일러로 직선 따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안전 저수면 위로 해서 공급해주는 배관법이 하트포드 배관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 난방의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트포드 배관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 내거 또는 냉각다리 쿨링 내거라 하죠. 영어로 쿨링 내거고 한글로 냉각다리 합쳐서 간혹가다 냉각에 쓰고 레그는 다리를 레그라고 쓰고 이렇게도 취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응축설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냉각 다리 쿨링 레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냉각 다리는
응축수를 냉각하게 한 배관이 냉각다리 쿨링 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응축수를 냉각하기 때문에 보온 피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출 배관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경은 전기보다 한치로 작은 간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리프트염, 리프트염은 모르면 리프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프트. 자, 리프트는 스키 탈 때 올라갈 때 타죠. 그와 같이 리프트염은 진공 한수식이라는 것은 진공 펌프로 응축수를 한수하는 방식이 진공 한수식입니다. 이거는 진공 펌프로 우리가 응축수를 갖다가 한수하는 방식이 진공 한수식입니다. 한수하는 방식. 응축수를 어떻게 한수하는 얘기입니다. 진공 한수식. 그러면 진공 한수식의 경우는 응축수를 한수하기 위해서 진공 펌프를 하는데, 그래서 진공 펌프로 돌리다 보니까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우리가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축수를 갖다 포릴 때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죠. 방열기가 낮은 위치에 설치되니까 이럴 때 쓰는 배관법의 리프트 이용 개념이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이 따올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한 단위 1.5m 이내로 우리가 따올라 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리프트입니다. 리프트는 모르면 스키장의 리프트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 한수식이 바로 진공 펌프로 한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진공 한수식 개념이 되다 보니까 보통 진공 펌프로 한수하니까 진공 속도가 순환 속도, 응축수 순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진공 한수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일러 이전 설치 높이 제한을, 방열기 설치 높이 제한을 별로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온수 난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요걸 개념을 정립하면서, 온수 난방은 저온수하고 고온수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100도씨보다 낮은 온수를 쓰면 저온수고 100도씨보다 이상의 온수를 쓰면 고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수 난방에서 저온수하고 고온수 난방은 온수 온도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예요. 저온수하고 고온수는. 그러면 보통 물은 표준기압하에서 100도씨에 끓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이 고온수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고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저온수하고 고온수는 그래서 차이점이 팽창 탱크, 물의 압력을 자, 이런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흡수해주는 팽창 탱크를 설치해서 그 팽창 탱크가 보통 저온수는 개방형 팽창 탱크를 쓰고 고온수는 밀폐식 팽창 탱크를 써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온수하고 고온수는 물의 온도 차에서 나누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온수는 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는 방열기나 간경을 적게 해도 되는 게 고온수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보통 고온수는 보통 지역 난방 같은 데 쓰는 것이지 일반 난방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별 난방 이런 데는 고온수를 쓰지 않고 보통 저온수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어느 때 온수 난방을 썼는가 하면 옛날에 초창기에는 온수 난방을 썼습니다. 보통 거실을 마루널을 시공했을 때 마루널, 그래서 바닥에다 마루널 시공했으니까 바닥 난방을 안 하죠. 그때 거실에 라제트 방열기를 설치했으면 그때 뜨거운 물을 보내주면 온수 난방 개념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온수 난방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팽창 탱크가 전기 난방은 설치되지 않지만 온수 난방에는 이 팽창 탱크가 설치되죠. 이 팽창 탱크를 중력 탱크라고도 하고요. 물의 팽창이라든지 또는 이상 압력 흡수해주는 팽창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팽창관을 설계를 합니다. 도피관이라고도 하고
안전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수난방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난방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물의 팽창이나 이런 이상 압력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각 방열기마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해서 이 배관을 역회전시켜서 배관하는 역한수 배관법이 이 온수난방이죠. 그래서 역한수 배관법은 각 방열기마다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해주는 배관법이 역한수 배관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온수난방에 사용되는 배관이나 장치들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사난방이 나오는데, 이 복사난방은 일반적으로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죠.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저걸로 처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팬을 설치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바닥을 데워서 이제 공급해 주는 게 되는데, 자, 그럼 복사난방의 바닥 패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자, 이 슬래브 구조체가 있습니다. 슬래브가 있으면, 자, 이 바닥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바닥에다가, 단열재를 시공을 합니다. 단열재 시공을 보통 해줍니다. 자, 보통 바닥 난방인 청간 바닥에는 어떤 건물이든 관계없이 바닥 난방인 청간 바닥에는 단열재 시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단열재 시공을 우리가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강화돼서.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 간에 바닥 난방을 하면 청간 단열재 시공하는데, 단열재는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 이 등급을 보통 몇 가지로 나누는가 하면 등급을 보통 네 가지 등급으로 단열재는 나누어집니다. 가나 다라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열 전도율이 가장 적은 단열재가 가등급이 되는 게, 자, 가등급일 때하고 나등급일 때하고 단열재 두께가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 가등급일 때는 보통, 자, 여기 30mm가 되고, 나등급은 35mm 두께 이상 써야 됩니다. 나등급은 45mm고, 나등급일 때 50mm에, 자, 이 단열재를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라고 규정합니다. 이거는 서울 중부지방이든 남부지방이든 제주도는 동일합니다. 이 청간 바닥의 경우는 어느 지방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중부지방이든 남부지방이든 제주도든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 부분을 다 해야 됩니다. 단열재 시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갖다가 공사를 한 거예요. 온수 파이프를 공사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온수 파이프 공사를 한 거예요.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깔아놓게 되는데, 이때,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추결체죠. 열을 축적하는 추결체 시공을 해놓은 거예요. 보통 추결체 시공은 자갈로 해주면 좋은데, 자갈 거의 안 쓰죠. 옛날엔 자갈 쓰는데, 요새는 이 콘크리트로 거의 해줍니다. 콘크리트 몇 예뻐요? 모르타르. 이런 고체를 갖다 데워서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 온수 파이프에 뜨거운 물 자원을 이걸 대해서 이 복사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복사열을 갖다가 방출해서 난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복사난방인 거예요. 복사난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온수
온수 파이프를 갖다가 매립을 했는데 맷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자, 이 온수 파이프는 보통 맷을 깊이는 보통 자 강경에 1.5배 이상의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우리가 맷을 합니다. 보통 맷을 깊이가 깊을수록 보통 저거는 온도 분포는 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온수 파이프는 보통 간격은 보통 이 정도를 써줍니다. 15에서 20mm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동간을 쓸 수도 있고 엑셀 파이프나 휘브시 이런 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때 이 온수 파이프의 배관 길이는 하나의 회로의 길이 배관 길이는 50m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0m. 1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주방 같은 데서 보면 나가요. 주방의 싱크대 밑에 보면 거실이다, 침실 1이다, 2 이렇게 나가죠. 그게 하나가 50m 이하가 되어주라. 그런데 보통 구멍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를 구멍탄 보일러라고 합니다. 구멍탄 보일 때는 35m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이때, 자, 이 온수 파이프에 공급하는 물의 온도는 최근에 콘크리트 매설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온수 온도는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됩니다. 온수 온도는 60도씨 이하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60도씨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저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매설시 온도는 60도씨 이하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걸 기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한 50도씨 정도를 많이 넣어줍니다. 50도씨 전후를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한수 온도 차이, 그래서 공급하는 온도하고 한수하는 온도 차이가 보통 5에서 6도씨 이내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해서 여기다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바닥을 대어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게 복사난방입니다. 그럼 이 복사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얘는 방열기 라제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라제트를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거 되는 겁니다. 바닥 이용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하 온도차가 가장 안 나는 균등한 것이 바로 이 복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쾌감도 가장 좋으면서 시설비는 제일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방을 개방 상태로 해도 난방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사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복사난방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난방이라 보면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복사난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단점적인 측면은 배관을 갖다 매설합니다. 그래서 고장 요소 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수리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복사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어렵죠. 시설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기 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자, 이 바닥 구조체를 가열해가지고 복사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손시험학교 아까 단열층을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 시공은 이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단열재를 썼을 때는 30mm 이상 해주면 되지만 단열재 성능이 제일 떨어지는 것은 50mm 형태로 우리가 써주셔야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난방 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사난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수난방, 전기난방, 온풍난방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복사나 온수의 경우 있죠. 얘는 우리가 보통 연속난방, 계속적으로 난방하는데 쓰고요.
그래서 연속 난방에 적합도가 있고 전기나 온풍은 일시적으로 난방하는데 일시적인 난방을 하는데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런 복선 온수 형태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나 이런 데는 전기나 온풍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비교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측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에 의해서 열발전 변경해 놨네요. 그래서 이 열병합 발전과 관련돼서는, 자, 열병합 발전과 관련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규모로, 신도시와 같은 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소규모 개념. 그래서 어떤 한 소규모 집단으로 빌딩이나 이런 데서 되다가 최근에 중앙집중식 쓰는 아파트에서 난방비 많이 나온다 이러니까 소규모 열병합 발전하는 경우도 있죠. 뭐 두 가지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지역 난방의 일환이니까 뭐 간략히 뭐 한번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 10장의 전기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 이 전기설비는 10장 부분에서 자, 먼저 전압의 종류 부분이 나오겠죠. 전압은 저하, 고압, 특별 고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직류와 교류 전류의 저하가 고압, 특별 고압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압의 기준은 직류는 750V 지하고 교류는 600V 지하를 자 우리가 저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50V 초과 직류는 교류는 600V 초과부터 상한선은 동일합니다. 7000V 이하를 우리가 고압이라 특별 고압은 둘 다 7000V 초과를 우리가 고압이라 특별 고압이라 분류하고 있다는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부하별 설비 용량 산출과 관련돼서는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거 개념 되겠죠? 수변전 설비. 자, 수변전 설비하고 관련돼서 보통 변전 설비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압의 전류를 갖다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용 전압 전류로 바꾸는데 그것을 수변전 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수변전 설비 설계 순서는 이렇게 입각해서 하면 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이 될 겁니다.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부하 설비 용량은 이 개념이 부하 설비 용량이 되겠죠. 산출은 바로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은 연면적에다가 부하 밀도를 곱해서 부하설비 용량 산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부하설비 용량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 밀도가 높은 순서는 백화점, 사무실, 호텔 해놨죠. 이런 순서의 부하 밀도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부하설비 용량은 연면적 고객합니다. 그런데 부하설비 용량만큼 바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계죠. 수변설비 용량 너무 커지니까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이나 이런 부덕률, 그 다음에 이 부하율을 갖다가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구합니다. 수용가에서 사용할 최대 전력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구하고 나서 그러면 부하설비 용량 산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압기 용량 결정을 들어가겠죠. 변압기. 그래서 이 변압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변전 설비라고 하죠. 수변전 설비. 그래서
용량 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순서가 나올 때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부하설비 용량 산출이 제일 먼저다.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조명 설계 순서는 우리 공무원 시험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요거는 간략히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부하설비 용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비전원 설비인데 예비전원이라는 것은 자 보통 비상시 한전전원이 갔다가 차단됩니다. 한전전원. 그러면 한전전원이 차단되면 우리가 병원 수술실이라든지 이런데 사람 죽을 수는 없죠. 그럼 예비전원을 공급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소방 관련된 것들은 예비전원을 다 공급을 해야지 불을 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예비전원 설비가 됩니다. 그러면 예비전원 설비는 보통 기본적으로 축전지하고 자가발전 설비가 있겠죠. 그러면 축전지하고 자가발전 설비가 있는데 그러면 축전지는 이런 부분에 보통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건물에 보통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이나 또는 통로 유도등과 같은 이런 유도등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 축전지를 쓰고 자가발전 설비는 소방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데는 보통 자가발전 설비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할 것은 축전지는 정전 후 충전 없이 30분. 그러면 전기에서는 기본이 30분으로 가고 소방에서는 기본이 20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방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는 10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축전지하고 자가 발전 설비를 병용할 때는 보통 축전지는 충전함 없이 20분 되어 주시면 되는데 자가 발전 초가 바뀝니다. 45초 30분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 간략히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방식, 배선 방식은 우리가 전류에는 단상교류 전류가 있고 삼상교류 전류가 있죠. 그래서 전기 방식 또는 배선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기 방식은 단상교류 전류가 있고 삼상교류 전류가 있기 때문에 단상에 2선씩 배선이 몇 개 되느냐 3선씩 있고 삼상 3선씩하고 삼상 4선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삼상 4선씩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건물은 이 형태가 되겠고 대규모 건물은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동력을 돌리는 데는 일반적으로 삼상 3선식 형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3선식. 그러면 이 경우는 삼상 4선식은 220V하고 380V를 다 쓸 수 있는 건데 겸용해서 쓰는 거예요. 겸용해서 쓰는 거고 삼상 3선식은 220V나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380V지. 하나 형태를 쓰는 형태가 보통 우리가 삼상 3선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최근의 건물들은 일반적인 건물은 거의 이걸로 가고 있죠. 삼상 4선식 형태로 갑니다. 옛날은 학교나 이런 데 단상 3선식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은 단상 3선식 형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단상 3선식이 110V하고 220V 겸용해 쓸 수 있었던 거거든. 두 가지를 겸용해 쓸 수 있던 게 바로 저거였습니다. 단상 3선식인데 우리나라 110V 금지가 되면서 우리가 단상 3선식은 잘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삼성 4선식에 보시면 선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배선이 4개가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색깔 다른 색깔은 잘 몰라도 되고요. 백색선이 중성선이거든요. 중성선이 있을 때 이 선하고 다른 전기선을 뽑았으면 이거는 220V가 나옵니다. 다른 선하고 뽑았으면요. 다른 색깔 뭐 적색이든 청색이든 흑색이든 뺐으면 220V가 나와요. 220V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선하고 뺐었다. 다른 선끼리 이렇게 뽑으면 380V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선끼리 뽑아버리면 이거는 380V가 나와요. 이렇게 뽑게 되면. 그래서 이제 동력 큰 거 돌릴 때는 380V로 돌려야 되거든. 그럴 때는 이제 이 삼성 4선식 형태를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물 규모가 되면 거의 삼성 4선식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선 종류는 나뭇가지식, 평행식, 병용식이 있는데 그 나뭇가지식은 일반적으로 배전반, 전기를 분배를 해주는 것을 배전반이라고 해요. 배전반. 배전반이 있는데 각 층에 패널 보드에 있는 분전반이 있죠. 분전반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각 층에. 분전반이 있어요. 패널 보드가 설치되고 여기서 사실 뭐가 나가는가 다시 분기계팩에 설치 분기회로가 나가는 거죠. 분기회로가 전선이 여기서 노퓨즈 브레이크에서 여기다 암페어가 적혀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분기회로가 일일이 전선 회로가 뭐 콘센트만 콘센트 회로 나가는 거고 전등이면 전등 회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분기회로가 나가는데 그러면 배전반 전기를 부면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마다 이 전선을 빼주는데 이거는 간선이고 이걸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의 간선을 한 가닥 배선씩 다 빼주면 이것은 평행식이고요. 나뭇가지석은 하나밖에 안 빼주는 겁니다. 배전반에서 나가는 선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뭇가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나뭇가지식은 일일이 간선이 한 가닥밖에 안 나가니까 하나의 간선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범위가 넓은 것이 나뭇가지식입니다. 특히 얘는 말단 분전반엔 전하 강화 현상이 큽니다. 원래 전격 전압보다 전원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보통 전하 강화 현상인데 전하 강화 현상이 큰 것이 바로 나뭇가지식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분기점의 보안 장치를 필요한 것이 나뭇가지식이고, 근데 평행식은 대규모 건물에는 평행식을 씁니다. 그러면 큰 건물은 한 층에도 분전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분전반에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그래서 여러 개 설치되니까 대규모 건물은 평행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범위가 좁으면서 각 분전반마다 간선이 한 가닥 쓰이니까 전하 강화가 일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공부를 간단히 해두시고요. 이제 배선공사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배선공사 방법은 뭐 혹시나 해서 포인트를 조금 둬야 될 것이 경질 비닐관 공사 PVC관 보통 합성 수지관 공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경질 비닐관 공사하고 금속관 공사, 뭐 가요 전선관 이런 것을 주 포인트 보면서 프로덕트 공사 정도 이렇게 주 포인트로 보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질 비닐관 공사는 쉽게 PVC관 안에다 전선을 배선한 것을 경질 비닐관 공사라고 보면 되죠. 뭐 시공 용이하고 뭐 가볍죠.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 아닙니까? 이것이 경질 비닐관 공사. 근데 이제 단점은 열이나 기계적 강도가 약하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질 비닐관 공사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금속관 공사는 금속관 내부에다가 전선 배선을 보낸 게 금속관 공사죠. 그러면 뭐 장점은 기계적 강도가 크고 화재 위험이 적죠. 그리고 전선 교체 이런 것은 용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거는 금속관 공사는 정설 공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설 공사. 그래서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는 가요 전선관 공사를 말씀입니다. 주름관 안에
전선을 배선한 것이 바로 가요전선강공사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 금속강공사는 유일하게 콘크리트에 맷을 할 수 있는 것이 금속강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금속강공사는 우리가 접지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접지공사는 보통 제3종 접지공사로 가주시면 됩니다. 제3종 접지공사. 그래서 접지공사는 보통 이겁니다. 누설 전류에서 감전사고나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접지공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생활하는 데서 가까이 있는 것은 보통 제3종 접지공사로 보고, 멀리 있는 것은 1종 접지라고 보시면, 피레침 있는 것은 좀 멀리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1종 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요전선강공사는 플렉시블 콘두이트 공사, 콘돔공사, 콘두이트 또는 콘돔공사라고 하죠. 가요전선강공사. 그래서 이거는 주름관 안에 보통 설치한 것이 가요전선강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요전선강공사는 이 굴곡이 용이하죠. 굴곡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곡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이 승강기 배선이라든지 배선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짧은 배선 쪽에 짧은 배선이라든지 아니면 금속강공사의 정설공사, 금속강공사의 정설공사 이런데 가요전선강공사를 보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요전선강공사는 단지 콘크리트의 매설은 안 된다는 거, 금속과는 콘크리트 매설을 하지만 얘는 매설은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폐공사 할 때 많이 쓰죠. 은폐공사, 천장 속의 공사 이런데 가요전선강공사 형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접지는 제3종 접지 공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종 접지. 자, 그리고 플로덕트는 플로 바닥에 닥트를 보낸 것을 플로 닥트. 그래서 여기는 전선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플로덕트 공사는 바닥에다가 그 덕트 설치해서 전선이나 전화선 아니면 인터넷 케이블선 이런 걸 다 같이 보내는 것이 바로 플로덕트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사무소와 같은 바닥에 이제 컴퓨터 이런 걸 많이 설치해야 되죠. 기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쓰는 것이 플로덕트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플로덕트 공사는 주의하실 것이, 플로덕트는 이거는 습기가 있는 데는 사용 못 한다는 거죠.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측면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이 네 가지 공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방식 개념이 나오는데, 조명 방식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에 대해서 간략히 구분 좀 해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조명 방식에서는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간단히 비교하면, 직접 조명적인 측면은 보통 하향 비율이 많은 조명이 직접 조명이죠. 간접 조명은 보통 반사를 시켜서 조명하는, 천장이나 이런 부분에 반사를 시켜서 조명하는 것이 간접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의 차이점은, 직접은 강속의 하향 비율이 많은 거죠. 밑으로 하향 비율이 거의 90에서 빛의 하향 비율이 90에서 100%가 하향되는 거고, 얘는 하향 비율이 거의 없죠. 0에서 10% 되는 게 간접 조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상향 비율이 거의 없는 거죠. 상향 비율이 0에서 10%고, 반대로
상향 비율이 거의 90에서 100%가 상향, 천장으로 상향되는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장면에 반사를 시켜서 조명하는 게 간접조명이고, 직접은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것이 간접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직접 조명은 조명 효율 개념은 얘가 좋습니다. 조명 효율은 얘가 좋고요. 조명 효율은 간접 조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왜 이 직접과 간접을 쓰는가? 이 직접 조명은 보통 명시, 밝게 해서 시작업하는 명시 조명에는 일반적으로 이 직접 조명을 사용합니다. 근데 간접 조명은 분위기 조명에 예를 씁니다. 분위기를 위주로 하는 분위기 조명은 간접 조명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조명이 조도가 고조도가 되는 반면에 간접 조명은 저조도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도 분포적인 측면은 간접 조명이 조도 분포, 직접 조명이 불균일해요. 그러니까 간접은 다 비슷하게 조도 분포는 얘가 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음영 그림자가 누가 생기는가 하면 직접 조명은 이거는 그림자, 음영이 발생하죠. 음영이 그림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수술실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무영등 형태로 가는 거고, 근데 간접 조명은 그림자, 음영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안 생기죠. 음영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이죠. 간접 조명은 보시면 되고, 근데 시설비적인 측면은 보통 간접 조명이 많이 들죠. 이 시설비는 얘가 싸고 간접 조명이 시설비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싸다. 간접 조명이 시설비는 비싸집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과 간접 조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럼 직접 조명은 일반적으로 천장에 이런 마감하는데 별 영향이 없죠. 이 간접 조명은 이 천장을 갖다가 색깔을 밝은색으로 처리해, 천장이나 이런 벽면을 밝은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밝은색으로 처리해서 빛을 갖다가 반사를 갖다가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간접 조명의 우리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간략히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 이를 일치화해서 조명하는 것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건축화 조명은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죠. 눈부심. 그래서 이 둘 중에 눈부심은 얘가 없죠. 이 눈부심이 적은 반면 현이. 그런데 이 직접 조명이 눈부심이 큰 거죠. 현이가 희도가 높으니 눈부심이 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화 조명은 그래서 천장 속이나 뭐는 벽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조명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합니다. 건축화 조명. 그래서 눈부심이 적고 시설비는 비쌀 수밖에 없죠. 건축화 조명은. 그래서 종류는 다운라이트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거죠. 작은 구멍을 설치해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것이 다운라이트고, 위에서 아래로 비춘다. 그리고 광창, 창 개념으로 조명이 광창이다. 그러면 광창 조명, 벽 내부에다 조명을 설치해서 벽면을 창호지나 확산 프레디 판을 이용해서 은은하게 비추는 게 광창 조명이고, 광창. 그럼 이거는 벽이라든지 천장에다가 강호를 매입해서 전면을 갖다가 확산 플라시디 판이나 창호지를 설치 은은하게 비추는 걸 광창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천장 조명은 조명기구를 천장 내부에 설치해서 확산 플라스틱 판 같은 것을 은은하게 비추는 것을 광천장 조명이라고. 광양, 양이 보량자죠. 보량자, 광양이라는 것은 보량자입니다. 광양.
광량 조명을 우리가 보량자입니다. 보량자. 그래서 이걸 라인 조명이라고도 합니다. 라인 조명 또는 빔 조명이라고도 해요. 빔 조명. 그래서 광을 실제적으로 광량 조명은 어떻게 하는 걸 광량이라고 하는 걸 약간 수정하십시오. 기둥이나 벽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리얼의 광량 조명은 조금 수정하세요. 광량. 이거는 광량 조명은 그 좀 수정합시다. 요거는 조명기구를 보에 매입하거나 보에 설치하는 거예요. 보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매입 또는 설치. 보에 설치하나.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자, 조명을 갖다가 일렬로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거야. 보처럼 해줬다, 이게. 조명을 일렬로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설치했다 해서 광량 조명이라게, 광량. 보량자입니다, 보량. 보처럼 설치했다. 그래서 광량 조명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보라이트하고 코보라이트는 이거는 무엇을 이 코보라이트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이거 코보라이트는 자, 간접 조명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벽면이나 천장의 구조를 활용하는 거야. 벽이나 천장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 조명하는 거예요. 천장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 조명하는 형태입니다. 반사식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천장을 갖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했어요. 반자를 이중으로 틀어서 여기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에다 빛을 여기에다 조명을 여기다 설치해서 반사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조명을 코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벽의 상부에 조명 설치해서 천장에 반사시키게 되는 것을 코보라이트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업의 코니스 라이트하고 치엇의 밸런스 라이트, 얘들이 벽면 조명, 벽면을 비추는 조명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가림판을 활용해가지고 가림판을 설치해서 그 빛을 갖다가 자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것은 밸런스고, 상하로 조절하는 것은 밸런스 라이트고, 그래서 이 코니스 라이트는 보통 하향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코니스 라이트라고 해요. 둘 다 벽면을 비추는 조명입니다. 그러면 코니스의 경우는 이겁니다. 조명을 여기에다 이제 설치해서 조명을 설치했는데 이게 가림판을 설치했어요. 우리가 이제 안 보이게 가림판을 설치해서 빛을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벽면을. 그래서 이 벽면을 조명하는 거예요. 벽면 조명을 하는 건데, 비추는 건데, 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코니스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림판이 있어야 돼요. 가림판을 설치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밸런스 라이트는 조명을 여기에 설치해가지고 가림판을 앞에다 설치해가지고 빛을 위로도 보낼 수 있고 아래로도 보낼 수 있는 상하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밸런스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레 설비에 대해서 거기 등장했는데, 자, 이 피레 설비는 자, 우리가 낙뢰, 자, 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레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자, 이 피레 설비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피레 설비 설치 대상은 이는 피레침하는 피레 설비. 자, 설치 대상은, 자, 법률이 하도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피레 설비 설치 대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공작물도 대상이 됩니다.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 공작물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설비, 필요점 설치 대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실 것이 그 3번의 필요설비 재료는 자 피복이 없는 자 동선이 최소 단면적이 자 똑같습니다. 필요설비 재료는 그래서 수레부 낙뢰를 받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인하도선, 자, 낙뢰받은, 수레부에서 낙뢰받은 그 낙뢰를 갖다가 접촉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인하도선이고, 자, 낙뢰를 땅으로 방전하는 접촉극이죠. 이거 다 50제곱밀리미터, 50석야 이상으로 해줘야 되죠. 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자, 필요설비에 인하도선 대용을 할 수 있다. 철근이나 철골은 전기 연속성만 가지면 인하도선 대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측면 수레부 설치, 측면 수레부 설치죠.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측면 수레부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측면 수레부 설치 기준은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측면 수레부를 우리가 설치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측면 수레부. 그러면 이 측면 수레부의 설치 기준은 높이 60m 초과되는 건물에서 자 우리가 높이 5분의 4 되는 지점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측면 수레부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지표 레벨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가 150m 초과되는 건물은 5분의 4를 따지지 않고 5분의 4 되는 지점부터 설정하는 게 아니라 높이 120m를 자 넘는 부분부터 이상에서부터 최상단까지는 무조건 측면 수레부를 우리가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m 건물이 있으면 5분의 4 지점부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0m부터 500m 상단까지 전부 다 바로 다 설치해 주는 건데 측면 수레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치해 주라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죠. 그래서 이 필요 설비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 설비 설치는 자 기준을 특히 측면 수레부 설치 규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 항공기가 뭐 충돌한 사건 도생에 항공장애 등 항공장애 등에 대해서는 높이가 자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지표면이나 이런 수면으로부터 보통 60m 이상인 요거는 60m 초과하고 이상인 자, 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에는 항공장애 등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규정에서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서 60m 이상인 건물에 항공장애 등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간략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공장애 등도 간단히만 알아두십시오. 60m 이상 건축물에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고 있다는 개념 정도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